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강원국입니다. 오늘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 글쓰기는 결과일 뿐이죠. 글쓰기를 배워서는 저는 글쓰기를 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를 잘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그 빙산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부분이 나는 더 중요하다. 그 부분이 없이 글을 잘 쓸 수 없다. 글쓰기가 갑자기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글쓰기를 가르쳐서 저는 글쓰기를 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를 잘해야 글을 잘 쓸 수 있냐? 오늘 제가 이제 생각한 건 한 5가지입니다. 듣기, 읽기, 생각하기, 말하기, 만나기와 경험하기, 겪기, 겪는 거. 이런 게 저는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거 없이 글을 잘 쓸 수가 없다.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원론적인 얘기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제 경험.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는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구나. 이런 글쓰기가 가능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이 이제 되게 자녀들이 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일찌감치 그걸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거를 별도로 노력을 안 했는데 정말 운 좋게도 돌이켜 보니까 그런 어떤 환경, 그런 토양 위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만약에 좀 일찌감치 그런 거에 대한 각성을 해서 좀 노력을 했다면 지금도 잘하는데 얼마나 더 잘했을까, 그런 생각이 있죠. 첫 번째 듣기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컸습니다. 특히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는, 또 우리 학부모님들 세대는 어른 말 잘 들었어야 됐죠. 말을 잘 듣는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학교 다닐 때 혹은 직장 다닐 때 대접을 받았죠. 그런 말 잘 듣는 사람을 선생님도 좋아하고 직장 상사도 좋아하고 그랬죠. 근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 속에 있었죠. 왜 그러냐면 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친척 집에 살았거든요. 여러 군데 이제 여러 친척분들 도움으로 뭐 이모, 고모, 외삼촌 이런 분들 댁에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아무리 친척이라고 그래도 눈치를 봤죠. 남의 집이죠. 그건 천지 차이입니다. 자기 부모 아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밑에 있으면서 이제 듣기 실력을 키운 거예요. 내가 이 듣기 실력을 키웠다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듣기 실력이 있는지를. 나중에 이제 그 회사에 다니다가 그 당시에 이제 대우의 김우중 회장을 모시게 됐고,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면서 그분들의 연설문을 쓰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글로 쓰는 일을
10여 년 넘게 하면서 아, 내가 듣기 실력이 있구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 듣기 실력의 힘이구나. 그 덕분이구나. 그리고 또 되돌아보니까 아, 우리 사회는 듣기 실력이 있으면 출세하는 사회구나. 그걸 능력이라고 보는 사회구나. 저는 이건 바람직한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닐 때는 그 듣기 실력이 중요했습니다. 전 듣기 실력에 한 6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 1단계는 말귀를 알아듣는 수준, 그러니까 이해하는 단계. 예,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저게 무슨 말이구나, 뜻을 이해하는, 말을 알아먹는. 두 번째 단계, 이 첫 번째 단계는 대부분 다 됩니다. 아, 특별한 우리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부터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요약하는 단계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도 선생님 말씀을 요약해야죠. 노트 필기하고 이런 건 다 요약하는 거죠. 직장에 가서도 상사의 말을 요약하고, 또 말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 자료도 보고 요약을 해야 되고, 특히 요즘에는 정말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 있잖아요. 요약 능력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직장에서 저는 글을 쓸 때 요약 능력만 있으면, 요약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못 쓸 게 없다. 잘 찾아서 요약하면 되니까.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요약 능력이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주재한다던가, 아랫사람이 뭘 보고를 한다던가, 혹은 누가 발표를 한다던가, 그거를 듣고 딱 요약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요약 능력은 단지 어떤 말의 요약, 글의 요약만이 아니고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걸 보고 아, 저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 저것의 본질은 이거야.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이거야. 이거 다 요약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요약이죠. 그러니까 요약 능력이 좋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왠지 막 통찰력이 있어 보여요. 직관력이 있어 보여요. 그것도 다 요약 능력입니다. 그 옛날에 그리스 시대 그 최초의 무슨 철학자들, 저는 그 철학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은 물이다, 탈레스, 세상은 불이다, 세상은 숫자다, 이런, 그거 다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요약하는 사람에 의해 세상은 이끌려 왔다. 누군가가 정의를 딱 내리고 프레임을 딱 짜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노는 거죠. 혹은 그게 기다 아니다 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주 단순하게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할 때 요약하잖아요. 선생님 말씀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책에 있는 거, 중요한 거, 이런 거 뽑아가지고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걸 다 버리고 남는 것을 가지고 기억하거나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그 듣기 실력은 이 요약 능력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너무 길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5분짜리 연설문인데 막 30분, 40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말은 하나도 버릴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뭘 버리고 뭐를 남겨야 되는가, 어떻게 요약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능력이 제가 있더라.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밑줄을 긋고 별표를 치고 번호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혹은 들으면서 핵심만 받아 적는 능력이 있더라. 이게 요약 능력입니다. 그거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되면은 요약도 훈련입니다. 요약 훈련을 하면 요약 능력이 키워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맥락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맥락. 그 대통령이
몇 마디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글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서너 마디를 해주시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 봐라. 그러니까 요지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요지에 살을 붙이건 하여튼 그 요지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빈칸을 채우건 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 몇 마디를 가지고 글을 쓰는 능력. 저는 이건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몇 마디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연결해 가지고 전체 어떤 흐름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몇 마디 가지고. 이건 거꾸로 말이나 글을 가지고 만약에 중간 제목을 이게 단다. 그 중간 제목이 몇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말과 글의 중간 제목을 다는 것과 중간 제목을 주고 그거 가지고 말해보라, 글을 쓰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 맥락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제 말을 한 시간 딱 듣고 몇 마디를 촥촥촥 뽑아낼 수 있죠. 선생님 말씀을 수업을 딱 듣고 이게 이 중요한 거에 단순히 밑줄을 긋는 게 아니고 발췌를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말씀 수업 한 시간 수업에 그거를 몇 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단순히 글 쓰는 데만 해당되지 않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윗분들이 다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몇 마디 해주세요. 어떤 방향이나 지침만 주세요. 그럼 그거를 파악해서 그거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일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아니 시시콜콜 다 얘기해주고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을 누가 못합니까? 몇 마디 툭툭툭 해주고 그거 가지고 일을 잘 해내는 사람, 이게 일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이제 맥락 파악은 뭐 분위기 파악도 해당이 되고요. 그게 다 하나의 저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능력이고요. 네 번째는 배경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대통령이 제목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제로 써봐라. 근데 그 한 줄에는, 한 줄을 가지고는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 한 줄의 배경을 파악해야 돼요. 왜 이분이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고 싶은지, 목적이 뭔지, 어떤 취지가 뭔지, 의도가 뭔지, 그 배경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 한 문장, 그 한마디 뒤에 있는 배경. 뭐, 이 한마디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 어떤 경우에는 회사에 가보면 지시만 해요, 지시. 뭐 하세요. 그러면 그 배경을 각자 알아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그 지시한 사람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 갈리죠. 그 한마디의 어떤 배경을 파악하려면 어찌 보면 그분의 어떤 성향, 그분의 지향, 그분의 어떤 취향,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어느 회장을 모시는데 회장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강상무, 우리 회사, 우리 그룹도 인재개발원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 검토해봐.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해주신 거예요. 인재개발원 설립을 검토해봐라. 근데 그 한마디에 도대체 어디에 그 인재개발을 만들고 싶으신지, 어떤 규모로 만들고 싶으신지, 어떤 용도로 쓰시려는 건지, 그 한마디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배경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거는 직장 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도
필요한 능력일 수 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뭐 1시간 수업의 어떤 교육 목표나 이번 수업의 어떤 제목 같은 것만 탁 던졌을 때 거기서 뭔가를 유추해내고 추론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당연히 공부를 잘하겠죠. 나중에 직장 생활도 잘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거 무슨 소리야? 저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응? 설명 좀 해줘. 그럼 설명을 쫙 해주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툭 던졌을 때 그분도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뒷 배경이 없어요. 어찌 보면 들은 사람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검토 보고서를 갖다 드리면 그분이 그걸 딱 보고, 그래. 내가 원했던 게 이건데. 잘 됐네. 이렇게 추진해. 자기의 어떤 숨은 니즈를 이 친구가 잘 파악해서 그 니즈에 부합하는 그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물, 그러니까 그런 검토 보고서를 가져온 거예요. 그걸 보고 비로소 이 사람도 맞아, 내가 이걸 원했었어. 내가 이 친구에게 요구했던 게 이런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그래, 얼마나 기특해요. 그걸 만들어 오는 게. 5번째 수준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많습니다. 경우의 수는 아무 말도 않고 써야 되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알아서 써야 되는 경우. 아무 말도 안 해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은 거야. 주제를 못 정한 거예요. 그냥 속으로 가서 뭔 말 하지? 아니면 뭐 기고문 같으면 어떤 주제로 쓰지?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다고 그래서 연설을 안 할 수 없고 기고를 안 할 수 없죠. 그럼 밑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에 대해 쓰죠? 왜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씁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알아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알아서 쓸 때는 이제 그거는 윗분 생각이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의 비중이 커져요. 그렇지만 그게 또 윗분의 마음에 들어야죠. 마음에 드는 방향에서 이제 내 걸 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점점 내 역할의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이해해서 쓰는 거, 요약해서 쓰는 거, 요약은 또 나중에 요약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거 이런 걸 가려내는 자기의 어떤 판단, 기준이 들어가는 거죠. 맥락을 파악하는 건 더 들어가는 거죠. 한 줄 뒤에 배경을 파악하는 건 자기 생각이, 역할이 더 들어가는 거죠. 아예 말을 안 해주는데 자기가 하는 경우는 그거는 거의 내 역할이 거의 뭐 8, 90%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그분의 마음에 드는 거를 만들어내려면 이거는 이제 그분의 뭐 어떤 취향, 성향 가지고 그 수준에서 그거 알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돼야 됩니다. 그분의 빙의가 돼야 돼요. 내가 그분이 돼야 돼요. 내가 그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어떤 그 지금의 어떤 심정이라던가 처지라던가 그분의 입장이라던가 그분의 사정이라던가 이거를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지금 마음이라던가 이걸 알아서 그걸 알면 그분이 돼서 그분의 어떤 눈높이에서 그분의 생각을 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뭐 회사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뭐 기획서를 쓴다, 기획안 같은 거 할 때 뭐
자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기획을 할 때 그때도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가 회사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 회사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어떤 비전이라든가 그 회사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내가 거기에 충분히 녹아든 상태에서 그냥 기획을 하는 거죠. 시키지 않은 거를.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게 써야 될 글도 많습니다. 글도.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자소서 같은 경우도 이 5번째 단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4번째 단계에서 이런 건 들어가죠. 왜 자소서를 쓰라고 하지? 이 자소서를 그거 이제 쓰라고 한 배경을 읽긴 읽어야죠.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목적이 뭐지?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그런 거에 부합하게 그거는 어떤 대학의 생각을 읽어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에서부터 나오는 걸 쓰는 거죠. 그게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5번째 단계. 뭐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배경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파악한 상태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마지막 6번째 듣기의 단계가 있습니다. 6번째 단계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윗분이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존에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반하는 거예요. 반하는 거. 그거에 대한 반박이고 반론이고 비판이에요. 지금까지 5번째 단계까지는 기존의 어떤 틀을, 기존의 어떤 내가 모시는 분의 생각이라든가 어떤 기존의 체제, 어떤 그런 기존의 것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단계. 그야말로 창의적인 단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저는 6번째 단계. 기존의 것과 다른 생각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윗사람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윗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고, 윗사람의 어떤 의도나 목적을 충분히 알지만, 그게 아니야.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이 있어. 그걸 내가 쓸게. 그걸 너한테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윗분을 또 잘 만나야 돼. 조직이 그런 문화여야 돼. 잘 받아주면은 이런 사람에 의해서 조직이 발전해요. 이런 사람이 역사는 진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받아주면은 이제 모난돌이 되는 거죠. 정 맞는 거지.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 분위기가 그게 아닌데 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시키는 거나 잘해. 너 지금 그러니까 튀는 게 되는 거예요. 튀는 게. 이렇게 저는 6단계 듣기 실력이 있다. 단계가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이걸 가지고 글을 사실 쓰는 겁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은 사실 글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쓸 말이 없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몇 줄을 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제목만 줬을 때도 그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뭐를 쓰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자기가 알아서 그냥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기존의 어떤 생각이나 글의 반론, 반박을 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듣기 실력을 이제 키워야 된다. 이 능력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자녀에게 몇 줄을 주고 한번 글을 써봐라 했을 때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그거를 해낼 수 있는가. 제목만 던져주고 쓰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자료를 몽땅 주고 이거 가지고 이걸 요약해서 뭘 해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이런 듣기 능력. 근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 듣기 능력을 일찌감치 키울 수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읽기입니다. 읽기. 읽기 없이 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은 이 글, 문자를 통해서 출력하는 행위죠.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근데 반대로 문자, 글을 통해서 입력하고 인풋을 하는 게 읽기죠. 생각해 보세요. 읽기가 없이 그러니까 입력이 없이 출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불가능한 거죠, 거의. 인풋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인풋을 듣기로도 할 수 있고, 보기로도, 뭘 보는 걸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저는 역시 글을 읽어야 된다. 필수다. 근데 저는 이것도 참 운 좋게, 제가 살았던 이제 중학교 때는 이모네 집에 살았는데 이모부가 시인이셨어요. 이모부 서재가 제 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고모네 집에 살았는데 고모부가 서점을 하셨어요. 제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에서 제일 큰 서점을 하셨습니다. 전체 5층짜리 건물에 1, 2층이 서점이었어요. 5층에 이제 살림집이 있었고, 학교 등하교 할 때마다 1, 2층 서점을 지나서 늘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게 대학에 가서는 이제 외삼촌 집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이제 책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책을 모으는 이제 취미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이렇게 해서 막 헌책방 순례하고 그래서 모은 책이 3,000권이에요. 3,000권. 대학 시절.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3,000권을 읽었으면 뭐 정말 이러지 않을 텐데 읽지는 않았어요. 읽지는 않고 그냥 모았어요. 모으고 그거를 책장을 정리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안 읽어도 저는 책을 가까이 두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그 덕을 많이 봤다. 요즘에도 이제 그런 게 버릇이 드니까 가방에 이렇게 책 한 권 넣고 다니는 거, 또 그 3,000권 모았던 건 책 다 팔았어요. 헌책방에 하루 그냥 충동적으로 다 팔았는데 그 뒤에 다시 또 제가 출판사를 취직하게 된 거예요. 출판사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책 만드는 데를 가게 된 거야. 거기 가서 생활을 하다가 휴직계를 내고 책을 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책과는 연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읽기는 저는 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엄마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우리 애는 참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글쓰기를 어려워하죠? 왜 이렇게 글을 못 쓰죠? 근데 저는 반대로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거든요. 단지 이제 뭐 책을 좋아하긴 했고 책을 가까이 두긴 했지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글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필요한 읽기는
따로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읽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선 저는 첫 번째 그 한 꼭지 일단 책을 읽을 때 한 꼭지 글을 읽으면 다음 꼭지로 넘어가기 전에 뭐라도 내 걸 챙깁니다. 내 글에 써먹을 거리를. 우리가 한 꼭지 글을 읽다 보면 아주 멋있는 문장을 만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내 생각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혹은 내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뭐 모르던 걸 알 수도 있죠. 모르던 걸.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런 거를 챙기는 거죠. 그런 것도 다 내 글에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라든가 어떤 나의 기억이라든가 내가 몰랐던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챙기는 거죠. 그거를 내가 요즘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왜 그랬나 했더니 글을 쓰는 사람은요, 당연히 글을 쓰기 위해서 읽기 때문에 쓸거리를 찾으면서 읽어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책 읽는 목적이. 그냥 취미로 읽는 거 아니거든요. 글 쓰려고 읽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글 쓸거리를 찾으면서 읽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제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목차를 많이 봅니다. 책의 목차. 그 온라인 서점 이런 데 가면 이 목차가 다 있잖아요. 책의 목차가. 목차를 많이 봐요. 목차를 보면 얻는 게 있습니다. 우선 저는 그 목차가 책 한 권에 어찌 보면 그 책 전체의 어떤 숲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저자의 그 책 쓰는 작전 지도죠. 그리고 또 책의 어떤 설계도죠. 그걸 훔쳐보는 거죠. 거기에 그 저자가 이 책 한 권에서 어떤 식으로 나를 설득하거나 혹은 그 나를 읽게 만들려는지 그 속셈이 그 목차에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재미가 있죠. 근데 그걸 보면은 내가 이제 글을 구성하는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 작전을 내가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숲의 모양을 내가 그릴 수 있게 돼요. 흔히 이제 개요를 짠다고 하잖아요. 글에 얼개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능력, 구성하는 능력이 키워지죠. 그리고 이제 목차 하나하나가 글의 제목이잖아요. 저는 그 목차를 보면서 내가 글에 쓸 소재, 이런 주제, 이런 소재로 글을 쓸 수 있겠구나. 글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글감을. 그 목차에서.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목차를 보면은 이건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내용을 상상해 보다가 정 궁금하면 그 책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그 책으로 나를 안내하는 역할을 해줘요, 목차가. 유인하죠. 그런 목차를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네 번째인가요? 책을 이제 읽을 때, 이 어휘와 문장에 주목하면서 읽습니다. 어휘와 문장, 단어와 문장. 좋은 문장을 만나면 이렇게 늘 저는 A4 용지를 갖고 다니는데 거기다 이렇게 끄적끄적 이렇게 써봐요. 한두 번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또 좋은, 내가 평소에 이렇게 안 쓰는 어휘, 그런 단어를 보면, 야, 이 단어 나도 한번 내 글에 써먹어 봐야 되겠다. 맞아. 이런 단어 있었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런 걸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어휘와 문장에 주목하면서 책을 읽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하면서 읽는데 그치지 않고
어휘나 문장을 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제 글쓰기에 도움되는 독서, 그 다음은 제가 지금 써야 될 분야가 저는 있거든요. 뭐 글쓰기 이게 뭐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말하기도 있고 소통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관심 갖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 관한 책을 전 집중적으로 읽습니다. 그 글을 써야 되니까. 이거를 무슨 독서라고, 테마 독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읽죠. 그리고 그것에 관한 글을 씁니다. 저는 글쓰기 책을 저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에. 거의 자신합니다. 그리고 또 글쓰기에 관한 책을 6권 썼습니다. 다 글쓰기에 관한 글쓰기를 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래요. 그렇게 많이 읽고 쓴 경우가. 앞으로는 저는 뭐 물론 이제 뭐 두루두루 고루고루 뭐 이렇게 읽는 게 좋죠. 편식하지 않고 뭐 입문서, 자기계발서, 무슨 뭐 고전도 읽고 뭐 또 스테디셀러, 뭐 베스트셀러, 뭐 에세이 뭐 고루고루 읽는 거 좋죠. 뭐 그 이상적이죠.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독서를 좀 지속적으로 또 몰입해서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어떤 관심 분야, 자기가 글로 써야 될 분야를 집중하는 거, 그건 좋은 독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우물을 계속 파다 보니까 착 보면 알아요. 딱 봐서 내가 그 책을 평가할 수 있어요. 수준이 어떻구나. 그리고 가려서 읽을 수 있어요. 발췌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책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뭐 내가 다 아는 내용이고 하니까 툭툭툭 넘어가면서 슉슉 읽으니까 막 속도감 있게 읽을 수도 있고 양도 많이 읽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것에 관한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 이치를 깨닫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난 독서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독서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죠. 그냥 말하기, 글쓰기 하다 보면요, 심리학 책 이런 거 읽게 돼요. 자연스럽게 확장이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읽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야를 정해서 읽는 게 이제 제 하나 독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거, 혹은 한 작가의 책을 다 읽는 거, 좀 이것도 좋은 독서법이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필요한 독서법이다. 그러니까 한 권을 여러 번 읽거나 아니면 한 작가의 책을 다 읽으면 그게 누가 됐건 뭐 김훈 선생이 됐건 뭐 이문열 선생이 됐건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 그럼 에세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아주 정말 이 책 좋다, 잘 썼다, 나도 이런 책 쓰고 싶다 하는 한 권을 반복해서 읽는 거, 3번, 4번 이렇게 읽는 거. 아이들은 그렇게 읽죠. 아이들은 여러 번 읽습니다. 지루해하지 않아요. 계속 같은 책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하고요. 그 책을 반복해서 이거 진짜 글 쓰는데 도움되는 독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복해서 읽으면서 혹은 한 작가의 여러 작품을 읽으면서 그 작가, 그 저자의 문체를 흉내내게 돼요. 학습하게 돼요. 저는 글은 결국은 그 어떤 글을 쓴 사람의 어떤 스타일 혹은 그 사람의 패턴 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말로나 글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암묵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반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 패턴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스타일이 내한테 젖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모방하게 되는 거예요. 흉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벗어나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기 걸 찾아가요. 시작은 근데 거기서 시작해요. 아이가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엄마 말을 흉내내면서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그런 계기가 주어졌던 친구들은 훨씬 빨리 저는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잘 쓸 수 있다. 어디 한번 꽂혀본 경험이 있는 친구, 어떤 한 권의 책에 꽂혀본 경험. 저는 제 자랑이지만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책이 별로 없었어요. 이 단행본이라는 게 없었고 거의 전집류였어요. 전집류. 집에 다 책꽂이에 다 전집류들이 있었고 그때는 이렇게 단행본 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단행본. 요즘엔 다 단행본이지 뭐 전집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집에 그걸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일기, 편지, 뭐 독서 감상의 독후감, 그다음에 기행문. 내 지금도 기억나는 게 라트라비아타라는 그 오페라죠. 그 오페라 감상문도 들어 있었어요. 그 라트라비아타를 제가 어떻게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그 라트라비아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몇 번을 읽었어요. 그 책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책 한 권 읽었던 게 정말 씨앗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 덕분에 초등학교 때 막 글짓기 대회 같은 데 나가면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그 책에서 내가 배웠거든요. 그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공부를 한 거죠. 글 공부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한 권을 반복해서 외워요.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읽어요. 그 실력으로 과거 시험 보고 장문의 글을 썼어요. 그런 글쓰기가 난 진짜 전성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글쓰기의 정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모든 선비들이 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걸로 다 시험 받고 그걸로 다 직장 생활이 그거였죠. 이거 쓰는 거. 지금은 글 안 쓰잖아요. 학교에서 글쓰기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 때는 그 글쓰기 시간이 있었어요. 장문이라고 그래서 딱 일주일에 1시간. 근데 장문 안 했어요. 그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장문 시간에도 장문을 안 했어요. 선생님이 글 쓰라고 안 했어요.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그 당시에 장문 시간에 그 한국 중단편 소설을 읽으라고 해서 그냥 읽었죠. 쓰지는 않고. 쓰는 건 전혀 시험 보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뭐 학력고사라고 했던 때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무슨 뭐 수행평가? 이런 글쓰기 숙제도 많이 내고, 또, 대학 갈 때 뭐 논술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글쓰기 비중이 우리 때보다 훨씬 늘긴 했지만, 택도 없죠.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친구들이 쓰기에 들이는 시간, 또 그걸 가르치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 미국 대학은 과목 불문하고 모든 교수가 글쓰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글쓰기 교육을. 그러니까 뭐 국어 선생이나 이런 선생만 글쓰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든 교과목에서 글쓰기를 잘해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정치학이다. 정치학 교수가 학생들이 정치학에 관해서 글을 내니까 그 글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꽝이에요, 그냥. 모든 걸 글로 다 표현을 하니까 그 친구들은.
과제도 글로 내고 시험도 글쓰기로 보고 모든 걸 글로 평가받으니까 대학에 갈 때도 에세이를 써야 되고 고등학교 때는 당연하겠죠. 당연히 글을 써야 되죠. 글을. 우리는 찍으면 되니까 글쓰기를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잘 찍으면 대학도 잘 가고 다 하는데 굳이 무슨 글을 쓸 필요가 없는데 글을 가르칠 필요도 없죠. 선생님이. 그래서 어쨌든 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기 어떤 문체도 갖게 되고 어휘력, 문장력도 이제 키우게 됐다. 그런 읽기, 그런 독서 이게 이제 필요하다. 저는 글을 잘 쓰려면. 그 이 안에는 예를 들어서 뭐 흉내 내면서 자기의 어떤 문체를 갖게 되고 어휘력, 문장력을 키우게 되고 뭐 그다음에 읽은 내용에서 내가 쓸거리를 찾게 되고 그래야 글을 잘 쓰죠. 읽은 데서 쓸거리도 찾고 그 쓸거리를 표현하는 어떤 어휘력, 문장력 이런 것도 키워야 글쓰기 잘할 거 아니에요. 글을 잘 쓰려면 글을 읽어서 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제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읽기를 잘해야 한다. 근데 무턱대고 막 읽어가지고는 들인 공에 비해서 효과는 글을 잘 쓰는 데는 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읽기가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보이지 않게 주는 거, 막 공감력을 키우고, 뭐 상상력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정말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글쓰기에 도움되는 읽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진짜 말과 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저는 글만 써서는 글을 잘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동행해야 된다. 말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기와 글쓰기가 상호 교차해야 된다. 그 말하기, 글쓰기 두 바퀴로 굴러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날 글만 써서는 안 되고요. 글로 쓴 것은 말을 해봐야 된다. 쓴 내용을 말해봐야 된다.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회사에서 보고서를 가지고 왔어. 자기가 써온 거야. 자기가 써온 건데 그걸 말해보라고 하면 말을 못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글을 자기가 썼는데 글 딱 덮어놓고 아니 실컷 자기가 쓴 내용을 말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야. 저는 그런 사람은 글을 잘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글 쓰기 전에 먼저 말해보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쓸 내용을 말을 먼저 해보셔라. 말을 해보면 저는 6가지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쓸 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두 번째, 말을 하면서 할 말이 생각난다. 쓸 말이 생각난다. 말을 하면서. 세 번째, 자기 생각이 정리된다. 말을 하면서. 쓸 내용이 정리가 된다. 네 번째, 자기가 앞으로 쓸 내용의 반응,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반응을 미리 알 수 있다. 그럼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반응을 보잖아요. 내가 지금 어렵게 말하고 있나, 재미없게 말하고 있나, 내 말에 이 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가. 그건 나중에 글에 대한 관심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글에 대한 난이도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반응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쓰면요, 쉬운 글이 돼요. 다섯 번째로. 말을 해보고 글을 쓰면은, 읽는 사람이 훨씬 술술 읽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어체보다는 구어체에 가까운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말을 해보고 쓰면. 아무래도 말을 해보고 쓰면은 문어체에 가까운 글이 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을 하는 게 글쓰기의 뭐 준비 운동 같은 거예요. 글을 쓰기 전에 늘 하는 루틴 같은 거예요, 루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으로써 내 뇌에 내가 글 쓸 거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제 아내에게 말해봐요. 글 쓰기 전에. 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늘 말해봐요. 길건 짧건. 시간이 뭐 충분히 있으면 아내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길게 말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을 때는 일단 아내가 안 들어주니까 짜증을 내니까 짧게라도 말을 합니다. 차 타고 어디 이동할 때는 빼도 박도 못해요. 아내가 안 들을 도리가 없어요. 내가 운전하면서 그냥 말을 해요. 듣건 말건 뭐 쳐다볼 일도 없죠. 앞에 보고 운전하면서 내가 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대부분 경우 아내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 내용 메모해 줄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정말 희한하게 느끼는 게 그 아내가 메모해 줄까 하는 내용은 내가 지금 말하면서 생각난 거예요. 방금 생각난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 내가 차에서 내리면 잊어버려. 그 내용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그걸 아는 거야. 오래 살다 보면은 알아요. 느낌으로. 저거 지금 방금 생각난 거구나. 벌써 이 억양이 달라져요. 말에서. 그래서 쓰기 전에 먼저 말해보고 쓰고 나서 말해보셔라.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책을 쓰고 글을 뭐 맨날 기고를 아마 제가 이런 생활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직장을 안 다니고 이런 생활을 시작한 지 지금 8년이 다 돼가네요. 8년이 다 돼가는데 그 중에 처음 한 2년 빼고 한 최근 6년은 늘 어딘가에 기고를 했어요. 늘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그 SNS나 혹은 블로그, 뭐 구체적으로 뭐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 그 다음에 티스토리, 그리고 제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한 12,000개 되는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근데 그 메모가 왜 메모를 했냐?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다 메모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8년 전부터는 말하고 글 쓰는 걸로 밥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건 아니면 방송에 나가서 말을 하건 혹은 어디에 기고를 하건 혹은 책을 쓰건 다 말하기 글쓰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하려면 뭔가 미천이 있어야죠. 어디 맨 땅에 헤딩이 됩니까? 뭐가 하늘에서 막 뚝 떨어져요? 뭐 영감이 떠올라요? 아니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죠. 그게 저는 메모예요. 제 말하기 글쓰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SNS나 이런 블로그에 쓴 메모 이전에 메모하기 전에 먼저 말을 해봐요. 말을 해봐서 이건 좀 말이 먹힌다 싶은 것을 저는 메모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말하냐? 그냥 누구랑 밥 먹거나 누구랑 뭐 커피 마시거나 이럴 때 말해봐요. 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저는 사람을 안 만날 때는 제 아내에게 말해봐요. 그러니까 말해봐서 이건 좀 말이 되네 싶은 것은 그런 데다 글을 쓰는 거죠. 짧은 글을. 그렇게 짧은 글을 쓴 게 한 12,000개를 썼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내가 그 말 참 그거 페이스북에 올려. 그거 블로그에 한번
메모하지?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얘기할 정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하기 또 전 단계가 있어요. 그 전 단계가 뭐냐면 네이버 메모장에 메모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단어로 메모를 하죠. 네이버 메모장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크게 보면 저는 5단계예요, 이게. 1단계로 네이버 메모장에 단어로 메모를 해요. 이거 글쓰기죠. 두 번째 단계로 그걸 커피 마시고 누구랑 뭐 밥 먹을 때 말해봐요. 이거 말하기죠. 아내에게 말을 하죠. 세 번째로 그렇게 말해보고 나서 블로그나 SNS에 또다시 메모를 해요. 이거 글쓰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메모한 거, 그 12,000개 조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방송에 나서 말을 해요. 이거 말하기죠. 그렇게 말한 내용을 가지고 기고를 하고 책을 써요. 강의 내용을 모아서 책을 써요. 그게 5번째 글쓰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글쓰기예요. 근데 이 글쓰기가 제가 기고를 혹은 책을 쓸 때 맨땅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전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 단계가 없으면 저는 못 써요. 제가 어떻게 그걸, 그 전 단계가 네 개의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메모장에 메모한 거, 그거 가지고 말해본 거 가지고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글을 쓴 거, 그거 가지고 그 조각들을 결합해서 강의하거나 방송하거나 말해본 거. 그래서 당신은 무슨 강의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방송에서 나오라고도 않고 뭐 강의할 기회도 없는데 언제 말해보냐. 그냥 혼자 말해보세요. 아니 산책하면서 왜 말 못합니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서 속으로 말 못해봅니까? 아니면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하는데 누가 못하게 합니까? 유튜브는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대놓고 카메라 앞에 놓고 말하세요. 응? 지금은 다 할 수 있는, 옛날에는 말할 권리, 글 쓸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신문 뭐 이런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사람, 글 쓸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였죠. 지금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뭐 블로그나 무슨 뭐야 브런치나 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쓰시면 되죠. 자기가 안 쓰고 자기가 말하지 않고 그럼 뭐 글을 잘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는 뭐를 그렇게 메모하냐? 저 5가지 메모합니다. 첫 번째가 지식과 정보, 두 번째가 내 생각과 의견, 세 번째가 내 감상과 느낌, 네 번째가 내 일화와 에피소드, 5번째가 내가 본 것, 들은 것입니다. 이게 다 글쓰기 재료예요. 저는 이 5가지만 있으면 못 쓸 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5가지를 벗어나서 써야 될 글의 내용이 있는가? 네? 뭐 논설, 논증 하는 거 내 생각과 의견 있으면 되죠. 뭘 설명한다던가 뭐 이런 거 지식과 정보 있으면 되죠. 서사? 그리고 내 일화 에피소드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감상문? 내 감상과 느낌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죠. 묘사? 내가 본 것? 이런 거 있으면 묘사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글을 장르별로도 나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물론 예외되는 게 있습니다. 문학은 저는 모릅니다. 물론 근데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 거고, 저는 문학 하시는 분들, 우리 소설가, 시인, 뭐 수필가 이런 분들도 그런 메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말을 글만 써서는 글을 잘 쓸 수 없다. 말하기와 글쓰기가 상호 교차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생각하기입니다.
생각하기. 근데 이제 이미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말을 뭘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이런 거 다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는데, 이 생각하기, 뭐 보통 사색이라고도 하고, 뭐 사유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생각하기, 생각을 많이 않고 사실 글을 또 잘 수가 없죠. 네. 생각 반드시 필요합니다. 읽기? 저는 읽고 나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생각한다는 게 저는 읽은 내용을 해서 내 글에 써먹을 거리를 찾는 게 그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하기가 반드시 수반되죠. 선생님 말씀을 1시간 수업 듣고 저는 그 다음 단계로 해봐야 될 건 생각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에 한 3초라도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셨지? 아, 이런 말씀 하셨지? 그게 생각하기예요. 그러면 생각한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메모해야 돼요. 메모해둬야죠. 잊어버리니까. 그 메모한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친구에게 말해봐야 돼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너 혹시 이거 알아? 내가 설명해 줄까? 말해봐야죠. 말해본 것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생각하기에서는 뭐 크게 한 2가지 생각이 필요하다. 하나는 이제 사색인데, 사색은 저는 같은 의미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무엇에 관한 내 생각이 뭔지 나에게 묻는 거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에 대한 내 생각, 내 의견은 무엇인가? 내게 묻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답을 찾는 거죠. 아, 나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교육에 대한 생각은, 내 생각은 이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글을 쓸 때 그걸 쓰는 거죠. 이 질문입니다, 질문. 혹은 사색이라는 게 그렇게 자문자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의 말, 혹은 누구의 생각, 혹은 누구의 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반문해 보는 거, 이것도 질문이죠. 그거 맞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나?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은 뭔가? 이거 다 질문이죠, 질문. 이게 사색입니다, 사색.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뭔가 읽기나 듣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진공 상태에서 나는 사색은 어렵다. 뭔가를 읽거나 독서를 하거나 누구의 말을 듣거나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혹은 반문해 보는 거, 그런 질문해 보는 거, 그게 생각하는 거고, 그게 사색하는 거고, 그냥 그런 거 없이도 또 내가 나한테 이렇게 자문자답 해보는 거, 질문하는 거, 그걸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내 생각, 이런 게 만들어지고. 2번째는 이 사색 말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2번째는 성찰입니다. 성찰. 성찰, 우리가 보통 성찰한다고 그러죠. 뭐 반성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성찰하는 거.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이제 그런 성찰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인생관, 세계관, 어떤 자기의 철학, 자기의 주관, 자기의 어떤 신념, 자기의 가치관 이런 게 만들어져요. 이게 글쓰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단순히 자기 어떤 생각이나 의견도 필요하지만 글쓰기에 자기의 가치관, 철학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글쓰기의 재료죠. 이거는 역시 성찰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다. 사색에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저는 그 자기 감정을 묻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제 일종의 감상이죠, 감상. 이것에 관한 어떤 내 느낌, 내 감상, 이것에 관한 내 어떤 감상평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생각해 보는 거. 아니, 내가 막 화가 일어나. 내가 왜 화가 나지? 이유가 뭐지? 원인이 뭐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 사실은 글을 쓰다 보면 이런 감상이 필요하거든요. 감상이. 어떤 슬픔이라는 감정도 필요하고, 노여움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글에 담기죠. 근데 그 내 감정을 나 몰라라 하고 내 감정을 스스로도 모르고 이제 살게 되면 내 감수성만 무뎌질 뿐만 아니고 남의 어떤 감정을 읽고 그게 공감하는 역량도 무뎌져서 이 공감력도 떨어지고 감수성이 떨어지게 되면 내 어떤 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감정을 건드리고 움직이고 하는 역량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단지 생각하는 거에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상이라든가 성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색하는 거, 이게 이제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통해서 내 글의 재료들을 평소에 이렇게 모아두고 이렇게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제 진짜 마지막 필요한 거. 마지막은 경험학입니다. 경험학. 겪는 거.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기가 겪은 겁니다. 경험한 거, 자기의 일화, 자기의 에피소드, 자기가 겪은 사건, 사고, 거기에 저는 이제 관찰이라는 걸 넣고 싶은 게 내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남의 사례, 남이 겪은 거, 남이 경험한 거, 이것까지를 이제 포함해서 남의 일화, 남의 에피소드도 내 글감이 되죠.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은 뭐 역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 다 이게 내 글감이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경험한 거죠. 내 서사, 내 이야기, 내 스토리죠. 이거를 좀 풍부하게 하는 게 이게 빈약하면 글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쓸 말이. 그냥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고 모범생으로 그냥 쭉 살아왔어. 직장도 가서 뭐 다른 경험이 없어. 뭐 실패를 해본 적도 없어. 나는 승승장구만 했어. 탄탄대로를 걸어왔어. 그래서 무슨 뭐 실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글감이 있을까요? 되게 사람은 그래서 가장 먼저 찾는 건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재미. 그 재미는 이야기에서 와요.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뭐 지식과 정보를 막 전달해줘서 재미를 느낀다?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막 진짜 깊이 있는 어떤 지식을 뭐 읽고 막 깨달음이 오고 막 이랬을 때 재밌어요. 그 글이. 야, 이 글 하면 이거 진짜 재밌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저는 이야기에서 재미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이 재밌는 것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시를 재밌다고는 않잖아요. 수필은 다 이야기죠. 에세이는 되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가 없이 뭐 공허한 자기의 어떤 감상이라든가 어떤 뭐 자기의 주장 막 이런 걸로 일관되어 있는 글이 재밌지는 않잖아요. 뭐 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재미를 느끼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일화 에피소드 이런 글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어낼 수 없잖아요. 이 이야기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 많은 걸 경험해 봐야죠. 그 헬런 켈러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위험을 감수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기 일화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려면 실패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시도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일화 에피소드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화 에피소드를 사람들은 재밌어 해요.
역경, 고난, 시련, 실패 이런 것들, 위기, 위험, 거기를 딛고 올라온 이야기, 거기를 그런 걸 극복한 이야기, 그런 걸 즐기는 거지. 승승장구 탄탄대로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건 이야기 자체가 되질 않아요. 설사 그런 게 이야기가 돼도 재수없는 이야기예요. 재미없는 이야기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글에 못 써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성공남.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거에 열광했어요. 지금 독자들은 그런 거 안 읽어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 어떤 성공 신화, 나도 배워서 성공해야지. 이제는 다 알아요. 특히 젊은 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 알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 그거 관련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셨죠.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기적은 사람이 할 바를 다 하고 이제 남은 것은 하늘에 대고 기도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이제는 기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 기적은 기적처럼 온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그 기적은 기적처럼 온 게 아니고 그 기적이 오기까지 기적처럼 보일 뿐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시대는 사실은 우리 세대까지는 시키는 거 잘하고 누구나가 권하는 길.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하면 어느 대학 무슨 과에 가야 되고 그 학교를 나오면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되고 그 취직을 하면은 그것도 성공 공식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매일 강요는 아니고 부모들이 요구하는 거. 너 이래야 된다. 모름지기 이래야 너 나중에 행복하게 이거 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그 부모님 말씀대로 그 공식대로 살면 근데 속으로는 사실은 진정한 행복은 없었죠. 그게 사실이죠. 과연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했는가? 출세는 했지만 성공은 했지만 과연 행복했는가? 이거에 대한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지금은 행복뿐만이 아니고 성공할 수도 없어요. 그걸로는. 보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세요. 오히려 무슨 유튜버들 혹은 제가 뭐 이런 인터뷰 프로 하면서 만난 친구들 보면 뭐 김동식 작가 같은 경우 중학교 1학년 중퇴했어요. 공장에 가서 10몇 년을 그야말로 일용직에 가까운 노동자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소설을 썼어요. 지금 저보다도 수입이 좋을 거래요. 젊은 친구예요. 이제는 그런 친구들의 시대예요. 그런 친구들. 어떤 친구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갔다 와서 책을 썼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코스? 그 길만을, 물론 그 길도 가야 되고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점점점 그렇지 않은 다른 길들이 늘어나고 오히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시대로 간다는 건 저는 틀림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냥 그래서 자녀가 하고 싶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친구들이 거기까지 갈 때는 그냥 평균이 높았던 거예요. 뭐가 잘하고 자기가 특별히 잘하는 걸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하기 싫지만 그걸 참는 힘이 있었고 견뎌내는 힘이 있었고 두루 잘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영수 뭔가를 하나를 특출나게 잘하는 게 아니고 두루 잘한 거예요. 두루 평균이 높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가 하고 싶고 재밌고
거기서 자기가 잘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대기업이나 공직에 들어가면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을 용납 안 해요. 넌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너 지금 직장, 너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품을 잘 만드는 거를 요구하지 자기 작품을 만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 작품을 만들고 싶어. 자기 인생의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원래,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흔적을 남기고 자기의 어떤 살아있을 때도 좋은 추억을 만들고 나중에 죽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기를 기억하게 만드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그런 추억과 기억과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이 살아온 여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경험, 그 크고 작은 어떤 일화, 에피소드, 이런 사건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어디 회사 다니는, 나 어디 다닙니다, 어디 나왔습니다가 정체성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너 어디 들어가라. 너 어디 나와야지. 그 나온 사람 해야지. 너 대접받는다. 그래야 너 행복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자기 인생에 스스로 스토리텔러가 돼야 된다. 내 인생을 설명하는 도슨트가 돼야 된다. 유튜버가 돼야 된다. 과연 우리 자녀가 자기가 사는 것을 남에게 막 보여주고 싶고 자기 사는 거를 말하고 싶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그런 스토리텔러가 돼서 그 산 내용을 막 책으로 쓰고 싶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사회에도 필요하고 사회에도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대접받는, 인정받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실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거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책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무슨 성공담,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위인전을 많이 읽었어요. 그게 아니 성공담이죠, 성공담. 그 위인전 읽어서 위인같이 되고 하여튼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자기계발서 어떤 잘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뭐 지금도 그걸 읽고 있지만은 점점 너 자기계발서들 젊은 친구들 안 읽는 거 아세요? 그 친구들은요, 저런 거 읽고 싶어 해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소소한 보통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일상을 궁금해해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 게 오히려 더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자기하고 먼 사람들, 자기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하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소소한 얘기, 그런 책이 팔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글도, 글쓰기의 재료도 결국은 이제 그런 재료들이 풍부해야 된다. 그런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라니까 그 선생님만 쳐다보고 하고, 대학에 가서는 고시 준비, 사시만 준비하고, 나와서는 또, 어디 조직에 들어가서 위만 쳐다보고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는가? 쓸 말이 있는가? 근데 그 사람이 글을 와가지고 저도 글을 잘 쓰고 싶은데요.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어, 당신은. 이미 다 살아버렸어. 그래서요, 글을 잘 쓰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이미 그렇게 살질 못했는데 어떻게 잘 써요? 글이, 자기 삶이 글이 되는 거예요. 예.
점점 이게 흥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너무 제가 이제 과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냥 가려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한 거에 한 70%는 버리고요. 한 30% 정도나 쓸모 있을까? 예. 그래서 오늘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듣기,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말하기, 네 번째 생각하기, 다섯 번째 경험 이걸 겪기라고 해야 되나, 살기라고 해야 되나. 요 5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글을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결국은 이거를 좀 풍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